간단하게 많이 쓰이는 비료들,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질소예요, 질소. 질소는 제일 많이 쓰시죠, 작물재배 하실 때. 수경재배 하실 때는 요소 그런 걸 쓰는 식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뭐 질산, 아니면 질산가리, 질산칼슘 이런 식으로 같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비료들을 많이 써요. 질소 같은 경우는 주로 수경재배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많이 써요. 이렇게 질산태 질소 종류하고 암모늄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얘네들은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얘네들은 양염이고. 얘네들이 똑같은 질소인데도 역할들이 달라요, 보면은. 이런 질산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을 쓰면은 다른 약물들도 같이 흡수를 잘해요. 얘네들 써주면은. 수경재배 하실 때 질산태 위주로 쓰면은 기량작용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뭘 커트한다든가 그런 게 없는 거죠. 같이 잘 빨아먹게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리고 흡수도 잘 돼요. 일단 이게 음이온이잖아요. 보통 토양은 흙은 마이너스 이온이거든요. 마이너스다 보니까 서로 안 친해요. 안 친하니까 토양에서 쉽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니까 작물이 잘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암모늄태 질소들은 플러스 이온이잖아요.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그러다 보니까 토양하고 친해요. 잘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물이 이 질산태 질소보다는 흡수를 잘 못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약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이온들은 플러스 이온하고 같이 흡수를 잘하는 거고, 같이 붙어서 흡수를 잘해요. 근데 얘네들하고 이 플러스 이온들은 별로 안 친해요. 딸기 봄이나 오이 봄, 식물체 봄에 이런 암모늄태 질소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 플러스 이온들을 못 빨아먹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이런 양액들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시기별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암모늄태 질소가 딸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딸기를 지금 딸기 배우는 시간이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암모늄태 질소를 많이 먹였다. 그러면 딸기 봄에 암모늄태 질소가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암모늄태 질소가 딸기 봄에 많이 쌓이면은 얘네들을 못 빨아먹게 만들어버려요. 칼륨, 칼슘, 마그네슘. 특히 칼륨하고 칼슘을 못 빨아먹게 만들어요. 분명히 나는 양액으로 주고 있는데, 비료를 주고 있는데, 수경재배는 양액을 처방을 해서 주기 때문에 모든 비료가 다 골고루 들어가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딸기 봄에 이렇게 쌓여있다 보니까 얘네들 못 빨아먹게 만드는 거죠. 근데 날씨가 좋으면은 이런 암모늄태 질소 얘네들이 그냥 잎에서 분해돼서 날아가요. 딸기 봄에 안 쌓여있고. 모든 작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날씨가 안 좋은 날, 특히 11월, 12월, 1월, 2월이 흐린 날이 많다 그랬잖아요. 일조량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딸기 봄에 많이 쌓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애들 못 빨아먹다 보니까 틱번이라 그래가지고 딸기 잎이 끝이 타는 거 나와요. 그 다음에 꽃받침이 타는 증상들 나오고, 또 칼륨 같은 경우에는 맨 아랫잎들이 물에 데친 것처럼 하얀 꽃사라 그러거든요. 급성 가리결핍이라 그래요. 급성 칼리결핍, 그런 증상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딸기 꽃받침이 전체가 다 말라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 한겨울에는 이런 암모늄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보다는 질산태 질소 위주로 써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시기별로 이런 비료들을 수경재배할 때는 좀 번갈아 가면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기를 심어놓고 암모늄태 질소는 몸을 막 키우는 형태들이거든요. 막 이파리가 되게 좋아져요. 암모늄태 요소 종류 계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빨아먹고, 딸기가 잘 빨아먹고, 작물이 잘 빨아먹고, 이파리를 막 키우는 역할을 해주는데, 열매가 생겨가지고 얘네들을 많이 먹어야 될 시기에는 암모늄태 질소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 질산태 질소를 양을 늘려주면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흡수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잘 빨아당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시기별로. 특히 수경재배에서는. 수경재배에서는 요소는 잘 안 씁니다. 좀 전에 질산태 질소는 이렇게 칼슘이나 이런 거 잘 빨아들인다 그랬잖아요. 특히 딸기에서는 질산태 질소를 겨울철에 11월 중순 정도 딸기를 따기 시작하니까 그 시기 때 질산태 위주로 써주면은 사실 경도도 좋아지고 딸기니까 경도도 단단해지고 맛도 좋아지는 거죠. 저작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한겨울 되면은 일정한 짧은 시기 때는 암모늄태 질소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딸기농가분들은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질산칼슘이 두 가지 형태로 있다는 거 아실 텐데, 질산칼슘의 사수염이 있고 식수염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질산칼슘에서 사수염은 아모늄 테릴서가 없고 질산태 질소만 12% 있어요. 12%. 근데 질산칼슘에서 식수염은 아모늄 테릴소가 1%가 있고 질산태 질소가 14%가 있어요. 달라요, 형태가. 그래서 딸기를 심어놓고 처음에는 질산칼슘을 줄 때 식수염 위주로 주는 거예요. 1%밖에 없지만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10월 하순 돼가지고 꽃이 펴서 열매가 이제 막 크기 시작할 때, 그때는 식수염을 줄이고 사수염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과실 경도도 좋아지게 하고 맛도 좋아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딸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채류들 할 때, 파프리카나 피망이나 이런 과채류들 할 때도 참고해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은 거죠. 또 영양생장기간 동안은 내가 딸기 심어놓고는 좀 전에 제가 그랬죠. 암모니테릴트 위주로 많이 써주면 좋다고. 그래서 이파리 많이 키우는 시기, 토마토도 심어놓고 이파리가 막 크는 시기, 물 불리는 시기 때는 십수염 위주. 암모니테릴트가 십수염에만 있다 그랬잖아요. 질탄칼슘, 십수염. 이거 위주로 써주면은 오히려 좋은 거지. 이파리 키우는 데는. 근데 개화되고 열매가 맺히는 시기에는 암모니테릴트는 피하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죠. 칼륨이나 마그네슘 흡수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작물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질소 부분이 어떻게 보면 딸기가 제일 많이 필요하는 거잖아요. 딸기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의 질소는 제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수경재배에서는 이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토양재배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데 수경재배에서는 정말 중요하니까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질산태질소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식물이 바로바로 흡수하는 형태고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전에 말씀드렸죠. 칼슘 마그네슘 흡수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리고 산성된 토양을 약간 중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근데 암모니테릴소는 토양을 약간 산성화시키니까 투경재배 하실 때도 보면은 딸기가 초반에 심어놓고 이파리만 막 클 때, 영양생장할 때는 pH가 올라가거든요. 이 시기 때 먹는 딸기는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양생장할 때 이 꽃이 없고 이파리만 막 클 때는 pH를 6.0으로 설정해서 공급을 했는데 나오는 거 보면은 6.8, 7.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과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암모늄 질소를 넣어주면은 pH를 떨어뜨려요. 과하게 올라가는 거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산성화시킨다니까 너무 올라간 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얘네들을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영양생장기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양생장기 때는 주로 질산, 인산 이런 음이온들을 많이 먹어요. 꽃이 안 피고 이파리만 막 크는 시기 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알칼리가 되는 거죠. 이런 질산, 인산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작물체 몸에 많이 쌓이는 거예요. 질산, 인산이 계속 잘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요거 쓸데없는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산화 이온을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얘네들이 물에 섞여가지고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액을 측정해 보면은 pH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클 때, 영양생장기 때는. 근데 열매가 맺혀가지고 수정이 돼서 과일이 막 크고 있어요. 이 시기 때는 질산, 인산 위주로 마이너스 이온 먹던 거 대신에 이런 양이온들을 많이 먹어요. 열매가 생기면은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애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얘네들이 들어가니까 또 양이온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몸 안에. 그러니까 다른 양이온을 뱉어버리는 거죠.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서 수소이온이 밖으로 섞여져 나오니까 얘가 pH 설정한 것보다 조금 올라가거나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경재배할 때는 pH가 내가 공급한 대로 그대로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게 자라는 게 어떤 형태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는 시기냐 없는 시기냐 이파리만 크는 시기인지 그거에 따라서 pH가 올라갔다 내렸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pH가 이렇게 변화하면은 아 이게 작물이 내가 잘 키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얘가 거꾸로 가고 있네? 그럼 내가 작물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뿌리가 망가져 있거나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뿌리가 상했거나 그런 거죠. 병이 있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로 내가 작물을 잘 키우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말했듯이 상업적으로 정리하면 질산태질소들은 이런 양이온을 같이 쫙쫙 흡수시킨다는 거. 근데 양분태질소들은 얘네들을 막는다는 거. 그래서 겨울철에는 특히 좀 전에 말했던 반복하는 거죠. 암모늄태질소를 과하게 쓰는 거는 이런 열매에 필요한 양분들을 열매 크는데 맛있게 하는데 필요한 양분들을 못 먹게 할 수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쓰는 걸 좀 자제해 주려는 거죠. 질소 같은 경우도 토양재배, 특히 토양재배에서는 질소 쓰실 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 이제 노트칼리 치고 토양검정 받아가지고 뭐 집도 이만큼 넣고 인탄 이만큼 넣고 가리 이만큼 넣고 12차원 받아가지고 쭉 넣으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나는 질소를 잘 주고 인탄도 막 주고 그랬는데 특히 질소에서 질소를 제일 많이 주잖아요. 우리가 작물 재배할 때 토양 재배하실 때 넣는데 얘네들이 작물들이 이상해요. 근데 현장 전화 와가지고 가서 토양 찍어보면은 어떤 농가는 완전 산성화되어 있는 농가도 있어요. 5.0, 5.2 이렇게 pH가 나오는 농가들도 있고 어떤 농가분들은 pH가 7.2, 7.3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두 개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질소를 줬는데 작물이 막 빨아먹어야 되는데 pH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으면은 암모니아 가스로 날아가 버려요. 이게 작물이 먹어야 되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고 특히 pH가 낮은 농가들이 많아요. 특히 막 유박 같은 경우는 생유박 쓰고 그러다 보면은 섞이지 않고 쓰다 보면은 산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성으로 돼버리면은 또 얘도 아질산 가스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분명히 다 줬는데 가스 형태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작물이 굶어 죽고 있어요. 얘네들이. 가끔 인탄도 마찬가지. 인탄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인탄도 마찬가지예요. 인탄도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일 때는 다른 애들하고 결합이 돼버려요. 산성일 때는 알루미늄이나 철 얘네들하고 결합이 돼서 작물이 못 빨아먹고 알칼리성이 돼버리면은 칼슘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못 빨아먹고 분명히 질소 인산을 많이 쳤는데 작물들이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잎이 노랗게 돼 있어요. 다 가스로 날아가 버리고 결합돼 버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특히 토양재배에서는 이 중성보다는 약간 아래쪽, 약산성이죠. 그러니까 6.0 전후예요. 딸기가 뭐 작물이 딸기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들이 다들 중성을 좋아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중성이 아니고 6.0 전후니까 약간 산성인 거예요. 중성보다 약간 밑에 7.0이 중성인 거잖아요. 그거보다 밑에인 거예요. 보통 5.5에서 6.5 사이 이렇게 딱 맞춰주면은 질소를 줬을 때 작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겨울철에는 보통 봄, 여름, 가을에는 환기를 다 시켜놓으니까 가스가 나와도 큰 문제가 안 생기고 그냥 굶어 죽기만 해요. 잎이 노래지고. 겨울철에가 문제가 생겨요. 겨울철에는 환기를 안 하고 늦게 하거나 거의 닫아놓잖아요. 그럼 가스가 나오면서 이 끝이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공부하실 때도 많이 보셨고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비닐 멀칭해 놓으면은 그 틈새로 이렇게 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아랫잎들이 노랗게 타요. 가스 피해인 거죠. 암모니아 가스, 아질산 가스. 그런 피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질소 넣었는데, 인산 넣었는데 잘못 나왔을 경우에 pH가 안 맞았을 경우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산성일 때, 알칼리성일 때 가스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 인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좀 전 거예요. 질소 부분이에요. 암모늄 태질 때 질소, 질산태질소. 요거 부분, 그거는 비료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고 인산은 그냥 중요한 양분이긴 해요. 근데 얘네들은 형태가 많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비료를 별도로 써야 된다 그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결핍이나 이런 거는 좀 이따 뒤쪽에 가가지고 인산 결핍일 때는 어떻게 증상이 나오는지 그런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토양재배에서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토양재배에서는 질소나 가리나 얘네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주잖아요. 처음에 로타리 치기 전에도 작물 심기 전에도 주고 그리고 작물 심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고추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고랑에다 뿌려주거나 포기타에 넣거나 그러잖아요. 인산 같은 경우는 안 그래요. 인산은 한 번만 딱 넣으시면 돼요. 고추 심기 전에, 토마토 심기 전에, 딸기 심기 전에. 그 이후에는 토양재배에서는 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수경재배에서는 양액으로 들어갈 때 주기적으로 꾸준히 주는 거고 토양재배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량 기비니까 한 번에 심기 전에만 주면 된다는 거죠. 요것만 좀 달라요. 다른 양분하고. 가는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똑같아요.
정식하기 전에도 기비로 주고 요타를 치기 전에 이렇게 섞어주고 그다음에 작물 심고 나서 보통 고추 같은 경우는 한 달 지나서부터 꾸준히 질소하고 같이 주죠. NKUB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폭에 다 해줬다가 고랑이 이제 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주는 거죠. 얘네들은 특히 칼슘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꾸준히 줘야 돼요. 특히 열매가 생겼을 때는 얘네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토마토나 딸기나 열매가 맺혔을 때는 더 많이 필요한 시기니까 그럴 때 안 줘버리면 열매 품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긴 한데 결핍 증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애가 칼슘이에요. 칼슘은 건조해도 결핍 증상 나오고 과습해도 결핍 증상 나오고 저온일 때도 나오고 고온일 때도 나오고 아모늄 텔리서가 많아도 나오고 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원인들이 많으니까 결핍 증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아까 고추 말씀드렸잖아요. 고추 지금 시기에 노지고추들 석회결핍 끝에 타는 것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지금 시기에 고추 석회결핍 나오는 이유는 땅 온도가 너무 높거나 그리고 너무 건조해서 비가 주기적으로 조금 맞으면 그런 증상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 보면 또 엄청 높잖아요. 땅 온도 이렇게 찍어보면 30도 다 넘어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끝에 타는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칼슘 결핍하고 탄저병하고 되게 헷갈리라 하세요. 근데 칼슘 결핍은 끝에 똑같이 까맣게 타 있는 형태인데 무늬가 없고요. 탄저병 같은 게 무늬가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구분이 되는 거니까 칼슘 결핍인데 탄저병인 줄 알고 많이 약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딸기 봄에서 채소 봄에서 이동을 잘 안 하는 애들이에요. 이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핍 당연히 끝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이동성이 떨어지는 양분들은 연민시비해봤자 효과가 없어요. 예전에 고추교육 할 때는 여름철에 석회결핍 나오니까 주기적으로 칼슘을 발포해주세요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교육자료에 보면 아예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나는 되게 힘든데 연면수를 퍼느라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연면시비 해가지고 효과 나타내는 건 없으니까 칼슘 결핍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부 환경을. 아까 너무 여름철에는 건조하거나 고온일 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온도를 좀 떨어뜨려준다든가 아니 물을 줘가지고 건조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면은 그런 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저을 때 고추 칼슘 결핍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막 약통 치고 연면사로 칼슘 타가지고 이렇게 쳐주지 마세요. 나만 힘들고 효과는 거의 없어요. 칼슘은 보통 이제 토양 11차만 받으면 석회 들어갈 거예요. 석회 몇 킬로 들어가고 이게 석회 넣으시면 되니까 요거만 적당히 잘 넣어도 모자라진 않아요. 못 바람한 경우는 있어도 땅에 모자라진 않습니다. 대부분.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고토라고 많이 들 거예요. 석회고토 같이 넣을 거예요 아마. 석회만 넣지는 않고 11차만 받으면 석회고토로 아마 처방이 나올 거예요. 마그네슘은 고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도 좀 이따 이제 더 배우시겠지만은 마그네슘은 결핍은 초반엔 잘 안 나와요. 얘네들도 결핍 증상이 나오거나 제일 많이 필요한 시기가 열매가 맺혀가지고 막 클 때, 열매가 익어갈 때 그때쯤에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초반에는 얘네들은 거의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양분 결핍 증상이 요거 표로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페이지하고 여기 페이지하고 이렇게 두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는 아예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으셔야 돼요. 모든 작물에도 다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체류라고 되어 있지만 과체류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작물에 다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작물을 딱 보러 가는데 증상만 보고도 아 이게 어떤 결핍 증상이구나 병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결핍 증상에서는 요 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올리브덴 결핍은 거의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인데 이 네 가지 양분들은 이동성이 좋은 애들이에요. 채소, 작물체 몸에서 이동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핍 증상이 나오면은 모자라요. 일단 못 빨아먹거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못 먹으면은 어린 잎으로 다 보내요. 오래된 잎에. 그러니까 증상이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오래된 잎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양분들은 결핍 증상이 나오면은 오래된 잎부터 나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아랫잎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넷 중에 하나구나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위에 두 개하고 아래 두 개가 또 나눠져요. 질소인산하고
칼륨하고 마그네슘도 나눠져요, 편이. 질소 인탄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막 심어놓고 나서부터. 어린 채소들부터 나올 수 있는 거고, 칼륨이나 마그네슘은 어릴 때는 절대 안 나와요.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막 크고 있을 때, 그때 결핍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개 편이 나눠졌죠. 그래서 작물을 심었는데 어릴 때부터 얘네들이 별로 열매에서 꽃도 안 폈는데 아랫잎들이 좀 이상하기 시작하다. 그러면 질소나 인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또 질소 인탄에도 이제 편이 또 나눠져요. 질소는 일단 똑같이 아랫잎 전생육 기간에 어릴 때부터 열매 맺힐 때까지 계속 결핍 증상이 나올 수 있는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아랫잎들이 노래지는 거예요. 약간 노란빛으로. 질소 빠지는 건 잘 보셨잖아요. 질소기 없다고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했을 텐데, 질소가 빠지면은 잎이 진한 녹색이어야 되는데 연한 녹색이 되다가 노란빛으로 바뀌는 거죠. 질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색깔을 진행한다는 건 노란빛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탄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약간 보랏빛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얘네들은 잎이 약간 자주색 보랏빛으로 바뀌어요.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질소하고 인탄 결핍은 그 색깔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또 칼륨하고 여기서 마그네슘은 똑같이 열매가 맺힐 때부터 6월 생육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과실이 비대할 무렵부터 나타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육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과실이 비대할 무렵부터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칼륨하고 마그네슘이 좀 달라지는 게, 칼륨, 마그네슘 둘 다 오래된 잎 쪽에 나타나긴 하는데 얘는 똑같아요. 질소 인탄처럼 맨 아랫잎이 그러는 거고, 마그네슘도 아랫잎이긴 한데 열매가 있는 쪽 이파리들에서 더 많이 나와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결핍 증상이 이파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뺑 가요. 테두리 쪽에서 갈색으로 이렇게 타들어오는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딸기 같은 연맥이 이렇게 떠가 들어가는 경우, 타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그네슘 결핍은 또 잎이 녹색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점점점 갈색으로 점이 찍히는 거예요. 칼륨 결핍하고 마그네슘 결핍은 전혀 다르게 나와요. 증상 자체가. 그 증상만 가지고도 이게 칼륨 결핍이구나, 마그네슘 결핍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거는 정리하면은 오래된 잎부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전생육 기간에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열매가 맺힌 다음에 그때부터 증상이 나온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페이지에 있는 애들은 이동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양분들이. 그러면 결핍 증상이 생겼을 때 연면살포에만 효과가 나타나요. 우리 질소 부족할 때 요소 타가지고 이렇게 막 연면살포해주면 효과 좋잖아요. 금방금방 회복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성이 좋은 양분들은 연면살포를 하면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난다. 내가 고생한 만큼 바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페이지에 있는 애들은 완전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물체, 식물체 보면서 이동성이 정말 떨어지는 애들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면은 오래된 잎들이 좀 위로 보내서 제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절대 희생을 안 해요. 제가 갖고 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증상 나오는 게 어린 잎에서 많이 나와요. 끝에서, 잎 끝, 어린 잎, 생장점 부위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철결핍, 봉소결핍, 망간결핍, 칼슘결핍, 얘네들은 칼슘, 봉소, 망간, 철 얘네들은 이동성이 되게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좀 전에 칼슘 같은 경우에 연면살포해가지고 효과 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다른 양분도 마찬가지예요. 연면살포해가지고 효과 절대 못 나타나요. 그럴 경우에는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작물이 자라는 환경을 바꿔줘야지만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철결핍은 제일 많이 좀 익숙할 거예요. 철결핍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잎이 갑자기 노랗게 나와요. 형태도 안 변하고 노랗게 나옵니다. 철이 빠져버리면 어린 잎이 노랗게 나와서 알 수 있는 거고요. 봉소결핍은 잎이 끝이 타거나 잎 끝이 생장점 부분이 약간 노랗게 변하면서 잎 끝이 타는 증상들. 봉소결핍하고 칼슘결핍이 약간 헷갈리게 생겼어요. 일단 사진에서 별도로 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망간결핍은 이것도 사진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연맥 사이가 연맥이 이렇게 진하게 남아있거든요.
노랗게 철결피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서로 철결피는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고 얘는 연맥이 약간 녹색으로 남아있고 좀 달라요 증상들이.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결핍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아까 고추도 말씀드렸지만은 토마토 백업석원표, 딸기 팁번, 딸기 꽃받침마른 증상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딸기 런너컵 나올 때도 끝이 타는 증상, 무르는 증상 정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많으니까 모든 작물에 별게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일단 질소결핍 봐봐요. 일단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제일 질소결핍이 많이 나와요. 질소를 그렇게 일단 많이 작물 자체가 워낙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줬는데도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줬는데 땅이 산성이나 알칼리 돼가지고 가스 형태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못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실험장에서 보면 딸기도 이파리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랫잎이 일단 문제가 되어 있어요. 윗잎은 멀쩡해요. 아랫잎도 질소가 빠지면 위로 점점 이제 아랫잎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노란 색깔들이. 심해지면은 이렇게 이파리 노란색으로 끝나야 되는데 열매가 맺혔을 때는 꽃받침도 이렇게 노랗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봄철에 보면 토양재배하는 농 가운데 가서 보면은 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특히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은 땅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하우스 아니다 보니까 땅 온도가 너무 올라가요. 그럴 경우에는 질소를 제대로 못 받아먹거나 공급을 안 하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랗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꽃받침 같은 경우는. 수경재배할 때도 뽑아가지고 딸기 뿌리도 보면 질소를 제대로 못 먹은 애들은 딸기 뿌리 양 적어요. 훨씬 거의 2배 가까이 되잖아요. 질소결핍 때는 이렇게 뿌리도 양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양분 빨아들이는 양도 다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질소결핍뿐만이 아니라 다른 양분 결핍도 동시에 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딸기 열매도 이렇게 잘라보면은 질소결핍 나온 애하고 안 나온 애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질소가 가을 때도 문제된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칼슘결핍도 이렇게 잎이 뒤틀리고 끝이 타고 그런 애들도 나오고 수경재배할 때 보면 딸기 쪽에 질소가 강할 경우에는 이파리 이렇게 쫙 펴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질소가 너무 강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질소 강할 때는 딸기 이파리가 제대로 정상으로 쫙 펴져 있는 게 아니라 뒤틀리고 그런 현상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상결핍 같은 경우 약간 아까 보랏빛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오래된 잎도 똑같이 그래요. 윗잎은 멀쩡하잖아요. 아랫잎들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약간 자줏빛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랏빛으로. 그래서 딸기에서는 오래된 잎도 이렇게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딸기는 인상결핍이 이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지금은 또 온도를 잘 잡아주다 보니까 많이 안 나오는데 딸기에서 인상결핍 나오는 경우는 예전에 토양재배할 때 온풍기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낮게 관리되는 경우 있어요. 수박만 가지고 하거나 그럴 때는 겨울철에 추울 때는 거의 영하 가까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온 5도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면은 인산을 잘 못 빨아먹거든요. 이런 인산결핍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산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작물이 크러진 게 큰 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죠. 질소결핍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자줏빛으로 바뀝니다. 인상 바잉 때는 질소결핍처럼 생겼죠. 철결핍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딸기에서 인상결핍 나올 때 제일 흔하게 나오는 증상들이 약간 저온 관리되거나 그랬을 때 이런 자줏빛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아랫잎들이. 그러면서 점점 노래지는데 질소결핍이나 인상결핍이 초반에는 노란빛 이렇게 자줏빛 나오는데 얘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 똑같이 그냥 갈색으로 완전히 갈면돼 버려요. 표시가 안 나요. 어느 증상인지 몰라요. 똑같이 아랫잎이다 보니까 초반에 약간 노래졌을 때 그리고 약간 자줏빛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이때 딱 보고 이게 인상결핍이구나 질소결핍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약간 되게 자주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이러다가 이제 갈변돼 버리면 질소인지 인산인지 표시가 안 나는 거죠.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칼륨이에요. 보통 가리결핍 많이 그러면 칼륨, 가리 같은 말이잖아요. 칼륨 결핍은 아까 말씀드린 잎이 이렇게 쭉 동그란데 맨 가장자리에 이렇게 타들어가요. 이렇게 타들어가는 증상들. 그리고 연맥 사이가 이렇게 까맣게 돼요. 그럼 또 말라버리는 거죠. 썩는 게 아니라. 이런 증상 겨울철에 이 증상은 많이 나와요. 이 증상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에도 계속 사계절 나오는데 딸기 잎안에서 이렇게 연맥이 타들어가는 거는 11월부터 2월 사이 일조량이 짧을 때 그때 많이 나와요.
아마 지난 겨울에 딸기에서 이런 증상도 상당히 많이 나왔을 텐데 이게 급성 가리결핍이었었어요. 딸기에서는. 아까 아모늄 테질소, 질산제 질소 얘기했었잖아요. 겨울철에 11월에서 2월 사이에 일조량이 되게 짧을 때, 흐린 날이 되게 많았을 때 아모늄 테질소를 많이 줬을 경우에, 그럼 딸기 몸에 아모늄 테질소가 쌓이면은 아까 칼슘이나 가리 못 빨아먹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칼륨을 못 빨아먹게 만들다 보니까 갑자기 아랫잎들이 칼륨 이동성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증상이 나면 오래된 잎부터 나와요. 맨 아랫잎들이 이렇게 물에 데쳐지는 것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색깔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게 순식간에 나타나요. 2, 3일 만에. 다 따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칼륨결핍에 급성 칼륨결핍 아니면 하얗보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만큼 아모늄 테질소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칼륨결핍 분명히 내가 질산 칼륨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증상이 나오는 거죠. 모자라는 게 아니라 줬는데도 못 빨아먹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타 들어가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데친 것처럼 돼버리는 거죠. 빨리빨리 따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회복이 안 돼요. 이미 이게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세포가 파괴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칼륨을 뭐 염료살포한다든가 해봤자 효과가 없는 거죠. 이런 이파리들은 빨리 따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돼 있다가 아주 곰팡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바로바로 따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두고 들어가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오래된 잎 들어가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렇게 갈색으로 바꿔버리면은 빨리 발견 안 하면 이게 질소인지 이탄인지 칼륨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겨울철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했죠. 겨울철에 그래서 질소 쓰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칼륨도 과잉될 경우는 질소 과잉하고 되게 비슷하게 나와요. 끝이 약간 타는 증상들 이렇게 나오는 거. 칼슘결핍은 제일 많다고 그랬죠. 딸기에서도 제일 굵직거리긴 해요. 특히 요거 잎 끝이 타는 거, 무슨 틱번지라고 그래요. 끝이 탄다 그래요. 틱번 증상들 나오는 거 겨울철에 제일 많이 나와요. 잎이 이렇게 끝이 타버리면은 잎이 쫙쫙 펴져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형이잖아요. 잎도 제대로 거의 3분의 1 정도가 타버리니까 일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품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꽃받침이 다 타버려요. 이렇게 꽃도 안 폈는데 그럼 얘네들 제대로 출하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겨울철에 이 두 가지 나와버리는 농가들은 좀 끙끙 앓아요. 질 속상하죠. 잘 키웠는데 잎이 안 크니까 일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수확 자체를 못하는 거죠. 다 따버려야 되니까. 겨울철에 환경관리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난번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까 질소 부분도 얘네들 영향을 미치니까 약물 쓰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왼쪽에는 칼슘잎이 나온 거예요. 특번 나온 거고 정상잎이라고 보시면 되고, 육묘기 때 딸기 육묘기 때가 제일 고온기잖아요. 딸기 육묘는 이렇게 런너가 쭉쭉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끝이 타버렸어요. 끝이 타버리면 그 다음 런너로 발생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따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묘기 때도 육묘기 때는 되게 고온기예요. 고온기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네, 1번 증상이에요. 이렇게. 테이프 끝이 타버리는 거죠. 얘는 거의 생명이 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이파리 나올 때까지 그냥 그대로 기다려야 되고, 아까 육묘에서도 끝이 타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물러지는 증상도 나와요. 여기서 넌 하나 나오고 그래서 또 2차 런너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가 물러져 버린 거죠. 이것도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딸기 이파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마른 애들 보일 거예요. 딸기 재배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들도 칼슘결핍 초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랗게 말린 애들. 아까 마그네슘결핍도 오래된 잎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오래된 잎인데 초반에 안 나오고 열매가 맺혔을 때 나오는 건데, 딸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9월, 10월 달에는 결핍 증상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10월 중순 넘어서 꽃이 피고 11월 중순쯤 돼서 딸기 익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 잘못했거나 도자라게 졌거나 양액 만드는데 빠뜨렸거나 그럴 때는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질소하고 달라요. 이렇게 중간중간이 이렇게 갈변되면서 처음에 이렇게 점점점 찍히다가 점점 이게 분위기가 커져요. 그러다가 전체적으로 갈변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끝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점점점 찍혀있죠. 갈색으로. 질소결핍하고 달라요. 질소결핍은 오래된 잎들이 전체적으로 노랗게 되거나 미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줏빛으로 바뀌는데 얘는 멀쩡한 잎에서 점점점점 노란색 점들이 많이 찍히면서 넓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인탄질소처럼 이렇게 발견돼 버리는 거죠. 요 시기 때 딱 판단해서 이게 마그네슘 결핍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철결핍이 되게 마그네슘 결핍하고 되게 헷갈려요. 철결핍이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요. 약하게 나올 때는. 그러다가 바로 노란색으로 바꿔버리거든요. 요거만 봐서는 이게 마그네슘 결핍인가 철결핍인가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슘은 오래된 잎에 나온다 그랬죠. 근데 철결핍은 오래된 잎에 안 나오죠. 어린 잎에 나오죠. 나오는 위치가 다른 거예요. 이런 증상으로 해서 만약에 오래된 잎에 나왔다, 열매가 아랫잎 쪽에 나왔다, 그럼 마그네슘 결핍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철결핍은 오래된 잎에 절대 먼저 안 나와요. 어린 잎에 나오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아랫잎들 멀쩡한데 서로는 잎들이 점점 노랗게 바뀌는 겁니다. 아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랗게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철결핍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린 잎이 노랗게 되는 거. 여기다가 아무리 액상철을 타가지고 열심히 뿌려봤자 효과 절대 안 나타납니다. 고생만 해요. 이렇게 토양잎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물이 너무 과하거나 건조했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붕소결핍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붕소결핍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거꾸로 말씀드려요. 붕소결핍은 인위적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많이 만드는 경우인데 붕소결핍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투경재배에서는 당연히 붕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토양재배에서는 안 나오는 이유가 토양재배는 뭐 고추를 심든 토마토를 심든 딸기를 심든 붕소는 영양제를 이제 토양재배하시면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실 거예요. 물비로 타가지고 농협이나 농업방에 사다가 주시는데 그 영양제 통을 보면은 라벨을 보면은 모든 영양제에 붕소가 다 들어있어요. 영양제 줄 때마다 붕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소결핍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끔 붕소 과잉은 나오긴 하는데 붕소 과잉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보통 이제 토양재배 하시는 분들이 딸기 재배하실 때 끝에 이렇게 타는 증상이 나오니까 이파리를 떼가지고 몇 개를 떼서 이게 뭐 농약방이나 이런 데 가지고 가는데 그걸 붕소결핍으로 착각해가지고 붕소를 처방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붕소를 반주로 물에 녹여서 넣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고 몇 번 넣다 보면 과잉 증상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붕소결핍은 토양재배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영양제에 붕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핍 증상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면은 약간 칼슘결핍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칼슘결핍은 끝이 이게 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잎이 색깔이 이상한 거라고 그러진 않은데 붕소결핍은 요게 이렇게 짝짝 색깔이 좀 진하게 있어요. 그래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끝에 이런 타는 거 칼슘결핍이라고 그래서 되게 헷갈리긴 해요. 근데 칼슘결 보면 대체적으로 먼저 나오면 끝이 타는데 타진 않아요. 오글오글해지면서 조금 그게 증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토양재배 쪽에 만약에 딸기 하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이 칼슘결핍이라고 보시면 돼요. 붕소결핍은 거의 없는 거예요. 붕소 과잉이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붕소는 별도로 양분을 주실 필요가 없는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줘가지고 저런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잉 증상 때는 시험장에서 만들긴 한 건데 이런 증상으로 나옵니다. 그 가스피입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붕소는 별도로 토양재배하실 때는 만약에 농약방이나 어디서 처방을 해줬다 그러면 절대 안 쓰시는 거예요. 쓰시지 않으셔야 돼요. 별도로 붕소를 주진 마세요. 붕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양분이 아니잖아요. 미량요소예요, 되게. 수경재배할 때도 정말 조금 들어가요. 키로 단위로 안 들어가요, 양이 탈 때도. 그만큼 조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붕소를 걔네만 단용으로 줄 필요는 없어요. 되게 이제 헷갈리는 증상도 나와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실제로 나와요, 현장에서. 특히 딸기 육류할 때나 재배할 때 보면은 이런 아연결핍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망간결핍은 철결핍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이 노래졌잖아요. 근데 점점점점 찍혀 있어요. 마그네슘결핍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철은 전체적으로 노래지는 거고 얘네는 점점점 좀 찍혀 있는 거고 아연결핍은
철긴 피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보면 끝에가 녹색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잎이 되게 예뻐요. 그래가지고 되게 딸기 잎이 이렇게 아이언 잎 나오는 거 딱 보면 어린 잎이 쫙 나왔는데 잎이 약간 노래지면서 끝에가 녹색으로 진하게 남아있거든요. 잎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결핍 분화인 거죠. 구리결핍은 연맥이 되게 진하게 생겼죠.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연맥이 진하게 남아있어요. 망간결핍과 아연결핍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연결핍은 끝에가 녹색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확 표시가 나요. 여기 현장에서 보면은. 망간과연 같은 경우도 이게 시험장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건 현장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망간은 과하게 쓸 일이 없거든요. 중국부터 오염되거나 그런 데 아니고서는 이런 증상들은 거의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아연결핍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잎이 노래지는데 이 끝에가 이렇게 녹색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표시가 나요. 아연 과잉도 이제 시험장에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연도 많이 줄 일 없어요. 중금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금속 오염된 지역들 그런 데 외에는 이런 증상들은 나올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망간결핍 아까 말씀드렸죠? 점점점 두 개 구분되잖아요. 이제 이쪽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노랗게 되는 형태, 끝에가 녹색으로 남아있는 형태. 구리결핍도 이파르게 이쁘죠? 노란색으로 되는데 연맥만 진하게 녹색으로 나오면 확 표시가 나요. 얘네들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형광빛도 나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그러니까 눈에 확 띄는 거죠. 잎에 어린 잎에 나오기 때문에 보입니다. 이거는 가스피예요. 가스피에 나오는 경우가 딸기 하실 때 보면은 온풍기를 쓰는 농가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 대포 넣는 분들 있죠. 온실에다가 열풍기라 그래가지고 그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풍기는 원래 처음에 나온 목적이 CO2 공급용으로 나온 거예요. CO2 공급용. 근데 그렇게 이제 당연히 이렇게 기름을 떼든가 해가지고 따뜻한 바람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잡히니까 이거를 중후난방용으로 쓰는 거예요. 보조난방도 아니고 중난방으로. 근데 겨울철에 추울 때 막 온도가 떨어지니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추우니까는 환기를 안 시켰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산소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완전 연소가 되겠죠. 그럼 가스가 나와요. 저렇게. 심할 경우에는 기름이 분사되는 경우도 있어요. 산소가 아예 떨어져 버리면. 그래서 저런 피해를 많이 입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지금 요즘에도 되게 많아요. 최근에 나온 열풍기들은 그래서 저런 피해가 많다 보니까 안에 있는 공기를 안 쓰고 밖에 있는 공기를 끌어당겨가지고 연소시키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어요. 연통을 밖으로 안에다 바깥에 있는 공기를 끌어당겨 쓰는 형태. 그렇게 설치하시는 게 안전해요. 중난방으로 쓰실 거면. 아니면은 그냥 보존난방에다 쓸 거다, 보존난방으로 쓸 거다 그러면은 잠깐 쓰는 형태 괜찮아요. 30분만 틀고 꺼지는 형태. 그럼 CO2도 공급도 되고 온도도 어느 정도 잡히고 하니까 쓸 수는 있는 거죠. 절대 중난방으로는 바깥 공기가 안 들어오고 안에 있는 공기만 쓸 거다.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끓음 생기는 경우가 심할 경우에는 그 앞쪽에 있는 애들은 다 저렇게 끓음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름까지 분사되어 버리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작물 다 죽어요. 그 앞에 있는 애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영양장애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영양장애예요. 그렇죠? 요거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아까 표로 보여드렸던 거 이동성이 좋은 페이지 하나, 이동성이 떨어지는 페이지 하나 두 개도 일단 머리에 딱 담아놔야 되고 요거는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작물을 딱 현장에 가서 봤는데 내 농장에 갔는데 얘가 병인지 아니면은 좀 전에 계속 공부했던 영양장애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판단 기준이에요. 일단은 농장에 갔는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영양장애 사진들 쭉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시든 건 하나도 없었죠. 이파리가 갈색으로 바뀌거나 그랬지 시든 건 하나도 없었죠. 시드는 게 없다 그러면 일단은 얘는 병은 아니에요. 병은 대체적으로 시드름병, 탄저병으로 시들어 죽잖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영양장애는 시들어서 죽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아랫잎이 문제 생기거나 밑잎이 문제 생기거나 그런 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양장애는 병 같은 경우에는 뭐 곰팡이병, 흰가루병 같은 거 막 번지죠. 막 계속 방지 안 하면은. 근데 영양장애는 그러진 않아요. 번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정작 그 부위만 계속 문제가 더 점점 심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수분 상태를 나타내는 게 적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서 얘네들 썩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죠. 근데 병 중에서는 뭐 무름병이나 곰팡이병 보면은 썩잖아요. 물러지고 그런 게 생기고, 일단 무름병이나 그런 데 보면 냄새나요. 배추 썩고 막 무름병 걸리면 되게 냄새 많이 나죠. 과일 썩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영양장에는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잎이 마르지, 다 말랐잖아요. 잎이 오래되면은 갈변되거나 노란색으로 바뀌거나. 그런데 걔네들이 썩어서 냄새를 나타내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그거로 이제 얘가 병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거고. 다섯 번째 보면은 식물체 반쪽만 이상을 나타낸 적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칼륨열핍이나 청열핍이나 망각열핍이라고 보면 잎 전체가 노래지거나 잎 전체가 이렇게 끝에가 타들어가거나 이런 식이지, 병등 같은 경우는 병증이 한쪽 부분만 나오거나 동글동글해지거나 일부분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영양제약에서 병해충은 구분할 수가 있는 거고, 맨 밑에 보면은 도관이 갈변하는 일은 적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도관을 뭐 줄기를 잘라가지고 줄기가 이상한 거 하나도 안 보여드렸죠. 다 이파리만 보여드렸잖아요. 영양장에는 줄기 쪽에 이상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로 이게 딱 처음에 가서 내가 이제 영양장인지 병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아니고 영양제구나 그럼 판단한 다음에는 아까 그 표 있잖아요. 두 가지 표 가지고 이게 이제 이동 아랫잎에 나왔는지 어린잎에 나왔는지 판단하고, 그 기준표들을 따라가면은 아 이게 무슨 증상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알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이거로 판단하고, 두 번째는 그 표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고. 이동성이 좋은 애들은 연면세포할 수 있는 거고, 이동성이 떨어진 애들은 지하보 환경을 바꾸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딸기 쪽이니까 딸기 과일을 보고 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히 지난 겨울에 나왔던 이상한 애들, 나온 애들 이제 다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딸기 하신 분들은 익숙한 사진인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딸기를 안 하시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 먹으면은,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다 좋은 과일밖에 없죠. 멀쩡한 애들 내기 보면은 이상하게 생긴 놈들이 많이 나와요. 나중에 딸기 하시다 보면은 잘 보실 거예요. 특히 다 환경 문제예요. 아까 맨 앞에 배웠던 뭐 주로 겨울철에는 일조량 부족하거나 춥거나 그런 부분들, 습도가 높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대체적으로 딸기의 특징은 조그만 과일보다는 큰 과일들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딸기는 씨가 많을수록 과일이 크다 그랬잖아요. 씨가 많으면 수정이 동시에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킹스베리라는 품종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큰 거, 계란만한 거, 그런 애들. 그다음 홍이라는 품종, 홍성에서 만든 거, 홍성의 희망, 그래서 홍이 분딸기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 애들이 기형과들이 대과종들이 기형과들이 더 대체적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자주 먹는 사령 딸기는 그래도 다른 품종보다 조금 기형과가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겨울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다 기형과는 수정이 안 되니까 저렇게 생기는 것들이. 농가들은 이렇게 미리 따서 버려버리니까 시장에 판매 안 하니까 시장에서 저런 거 볼 수가 없는 거죠. 보면 다 이런 문제, 질소가당, 일조 부족, 온도 떨어지는 거. 수정벌이 활동 안 하는 거는 꽃가루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꿀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고. 주로 이제 꿀벌들은 꿀이 있어야지만 얘네들 잘 날아다니는데, 흐린 날이 많고 이거가 닿고 그러면은 꽃이 제대로 안 피면서 꿀도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꿀벌이 안 가는 거고, 귀형벌들, 큰 통통한 벌이 있죠. 귀형벌들은 꽃가루를 모아야 되는데 꽃가루가 안 터지니까 흐린 날이 많고 그러다 꽃가루가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일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귀형벌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 나옵니다. 보면 특히 맨 처음 꽃에 일화방에서 일본가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화방에서 일본가들은 몸이 되게 좋을 때 통통하게 첫 번째 일화방들이 나오는데, 걔는 몸이 너무 좋다 보니까 과가 상당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란처럼 주먹진 것처럼 생기기도 하고, 닭벼슬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계란과 닭벼슬과 뭐 그런 식으로 이름 다양하게 부르거든요. 초반에 일본과에서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크면은 요것도 이제 경기도나 대도시 주변에 다 팔아요. 이거를 따가지고. 근데 가락시장이나 대형 할인매장 가는 데들은 무조건 따버려요. 애들은 안 받아주거든요. 가격도 제대로 안 쳐주고. 수정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얘가 기형관지 아닌지 표시가 나요. 그때 바로 따버려야 돼요. 안 따면은 얘네 딸기 특성상 1번 가부터 일단 키우려고 그래요. 그러다 2번, 3번 가들이 안 크는 거죠. 그래서 수정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따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과들이 빨리 크는 거예요. 주로 초세가 좋아질 때 이런 애들이 대형과에서 대과종에서 이런 애들 많이 나오는 거죠. 여기 선단막힌과라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끝에가 이쪽에 수정이 되면 안 돼요. 딸기는 대체적으로 이 아래 얘네들로 수정이 안 되는 것보다 끝에 쪽에 수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끝에가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씨가 있는 쪽은 과육이 빨리 생겨가지고 이렇게 커지는데 수정이 안 되는 애들은 안 크니까 얘는 그냥 함몰되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이 이런 대과종들, 홍이나 킹스베리 이런 애들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산청가라 그래가지고 딸기 탁 익었는데 끝에만 그대로 흰색으로 있어요. 안 익고 얘네 익히려다 보면은 이제 물러져 버리는 거죠. 얘네들도 팔순이 있는데 가격을 제대로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대과종에서 많이 나와요. 주로 봄철 되면은 한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봄철에 온도가 착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잘 먹는 서량품 쪽에서 저런 애들이 나와요. 단단해요. 얘네들 다 익어도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통 이빨을 딱 대면해서 버리고 그냥 먹는 식으로 되는, 먹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봄철에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런 애들도 주로 이제 겨울철에 많이 나오죠.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어야 되는데 안 그런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거는 총체벌레가 꼭 집었거나 아니면은 병기가 약간 있거나 그럴 땐 이런 애들 나오거든요. 단단해가지고 씨만 톡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잘 크지도 않고. 얘네들은 일단 작물에 문제가 있거나 총체벌레가 씹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정부라 그러지 끝에가 물러지는 과들이에요. 지난 겨울에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딸기를 사가지고 마트에 샀는데 집에 한 이틀밖에 안 줬는데 끝에가 물러져 버려서 썩기 시작하고 그런 애들이 지난 겨울에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보통 겨울철에 온도도 높고 습도 높았어요. 지난 겨울에. 그럴 경우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끝에만 물론 살짝 말랑말랑해요. 끝에가. 그럼 보관해도 2, 3일이면 썩어버려요. 냉장고에 두는데 이런 과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지난 겨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